안녕하세요. 채널의 경제부장 이현우입니다. 아침 경제 골든타임 경제뉴스 1면부터 보시겠습니다. 가게도 살림살이고 국가도 살림살이입니다. 근데 지난해 쓸 돈에 비해서 걷어들인 돈이 부족해서 11조 이상 세수가 펑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메워야 됩니다. 어디서 메우느냐? 그래서 담배값도 올리고 기타 공공요금도 오르게 됐습니다. 보시죠. 2012년에는 205조를 거두려고 했는데 203조, 2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지만 지난해에는 10조 이상 펑크가 났습니다. 이 돈 결국 국민들이 세금으로 메워야 될 상황입니다. 걱정입니다. 다음 보시죠. 삼성전자, 한국 글로벌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버팀목이기도 한데요. 지난해 3분기 때 순이익이 4조 원대로 거의 반토막이 나서 원국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4분기 결과를 보니까 이익이 5조 원대로 올라갔습니다. 새로 나온 휴대폰 갤럭시 노트4가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결국 관건은 올 1분기 실적에 따라서 한국 경제가 감기에 걸릴지 독감에 걸릴지 더 중병에 걸릴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고 이건희 회장 딸입니다. 시진핑이 개혁 모델로 지목했던 중국의 최대 국영기업의 이사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측에서 먼저 삼성 측에 이사를 맡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있고 부인 그리고 이부진 사장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삼성 측을 신뢰했다는 반증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주부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얀마보다 못한 한국 주부들의 금융 마인드. 그렇죠. 남편 뒷바라지에 자녀 교육에 너무 바쁘다 보니 경제 개념이 좀 부족하다. 복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주부가 2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올해 2015년도에는 경제 마인드로 무장해서 자기 살림이 좀 펴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 포함해서 자세한 내용들 잠시 후에 보시겠습니다. 경제지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은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화석에너지나 전기를 쓰기 때문인데요. 온실가스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제품이 국내에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일주 기자 리포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탄소 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충북 음성의 두부공장. 1년여 전 폐열을 재사용하는 설비와 톱밥이 원료인 청정 우드 펠릿 보일러를 설치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40% 줄였습니다. 폐열이라든가 그리고 부산물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그 제품의 에너지 원가는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측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머지 60%의 이산화탄소는 2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흡수할 예정입니다. 나무를 심을 올 4월 5일 식목일부터는 사실상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으로 이 공장의 두부 제품 2종류는 국내 처음으로 탄소 중립 제품 인증을 받았습니다. 가전과 음료 등 5개 회사 11개 제품도 함께 선정됐습니다. 배출된 온실가스를 상쇄해서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하는 체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신 선진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6년 전부터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제품에 표시했습니다. 3년 전부터는 배출량을 줄인 제품을 저탄소 제품으로 인증해 약 252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였습니다.
이제 탄소 중립 제품까지 인증하면서 환경산업기술원은 세계 최초로 3단계 탄소 성적 표지 제도 체계를 갖추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일주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황승택 경제부 기자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너무 어두운 소식들이 많아서 오늘 아침 반가운 소식 먼저 하나 준비했습니다. 반세기 한국 가전산업 미국 본토 점령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 북미 최대 세계 최대 가전 전시 세스에서 네. 우리나라 제품들이 거의 지금 기존의 1등이 뭐였죠? 세탁기, 네. TV, TV. 거기에 냉장고까지 1위에 예. 가고 있다. 올해 이런 도전을 내용이죠. 하는데. 그건 이제 가전업계에서는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TV, 세탁기, 냉장고인데요. 이미 TV하고 세탁기 쪽에서는 한국이 트리플, 그러니까 2의 왕관을 차지했는데 마지막 냉장고 쪽에서는 이 북미 시장에 강적이 있습니다. 월풀이라는 곳인데 올해는 이 월풀도 이겨서 세 곳 모두 이제 1등을 차지하겠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아주 세련된 냉장고가 하나, 둘, 셋, 넷, 문이 4개나 달린 냉장고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선보였고 여기에 있는 세탁기인데 이게 애벌 빨래하고 봄 빨래를 같이 하는 네. 뭐 신제품들로 했는데 과거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세탁기 TV 말고 냉장고 네. 좀 더 기술이 필요한 제품인데 냉장고 최초로 나온 게 바로 저 제품입니다. 네. 50년 전 처음으로 올해 50년 되는 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최초의 냉장고가 1965년에 당시 금성사가 내놓은 이 세탁기인데 백조 세탁기 같습니다. 저게 네. 69년도에 만들어진 1969년이었죠. 저게 저렇게 진화를 하고 야, 골드스타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데요. 네.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TV는 66년. 66년 거의 뭐 골동품 같은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뭐 좋은 반가운 소식인데 이렇게 우리나라 가전제품이 세계 특히 북미 시장에서 이렇게 휩쓸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북미 시장이 가장 크고요. 전 예. 세계 시장을 반영하는 시장이기도 한데 북미 시장에서 검증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세계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검증이 된다는 건데 어쨌든 그동안의 기술력이 압도적인 거고 디자인에 있어서도 일본 업체를 제쳤기 때문에 뭐 기술, 디자인 그리고 가격 경쟁력까지 합치면서 이쪽에서도 역시 트리플 크라운을 차지하게 된 거죠. 크라운. 근데 뭐 거기에 기존에 냉장고 많이 있잖아요. 월풀이라든가 글로벌 메이커들이 있는데 네. 참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어. 마지막 월풀만 제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50년 전은 60년 전에 만든 백조 세탁기, 네. 그다음에 냉장고 네. 50년 전께 반가운 소식이고요. 뭐 이렇게 앞으로 전망 어떻습니까? 이쪽이 계속 괜찮을 것 같습니까? 가전 쪽은 한동안 이제 수성을 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실은 좀 문제되는 게 중국 쪽에서 뭐 하이얼도 그렇고 티셀도 그렇고 가격적으로는 압도하면서 지금 북미 시장에 같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중국 업체들하고 경쟁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관련 질문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분기 순이익 영업이익이 다시 5조를 넘었다. 이게 그렇게 의미가 큰 사건입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죠. 이제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당초 시장에서는 4조 8천억 정도 영업이익. 예. 5자는 못 볼 거야. 뭐 4조 5천억만 넘으면 돼 이랬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5조 2천억이 나왔고요. 그 가장 안 좋다고 생각했던 모바일 부분, 스마트폰 부분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회복한다. 이게 있고 가장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게 반도체 부분입니다. 이게 실적이라는 게 영업이익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5조 2천억. 영업이익이 예. 5조 2천억이 나왔는데 반도체가 굉장히 선전하고 있어서 올 한 해 반도체도 꾸준히 나가고 여기에 스마트폰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면 모바일이 올 한 해 삼성전자에 다시 한번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소식밖에 없는데 네. 기업들이 선전을 해주길 바라고요. 북미 최대 가전 전시회 세계 최대로 꼽히는 거기에서 드론이 떴다. 드론 무인기죠? 네. 드론이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네. 그 무인기, 그러니까 무인용 비행기인데요. 이게 사람이 상업용? 타지 않은 그렇죠. 비행기. 예. 상업용과 군사용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동안은 군사용이 줄을 이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를 시점으로 이제 내년부터 상업용 드론을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허가한다. 이러면서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을 점령하다 생활 속 깊숙이. 알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비행기를 드론이라고 하는데 저기 날고 있습니다. 저기 날고 있고 거기도 날고 있고 얼핏 보면 장난감 같은데 이게 지금까지는 군사로 쓰였죠. 주로 군사입니다. 예, 그런데 법규도 다 이제 군사고요. 생활 속으로 들어온다. 네. 군사로 북한이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북한 같은 경우 우리 지난해를 생각해 보면 지난해 4월 한번 우리나라가 벌컥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발견됐었는데 그 무인기에 이제 있던 사진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우리 청와대 상공이 전부 다 촬영이 됐거든요. 그렇죠. 저기 비행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무인항공기에서 상당히 좀 조악해 보이지만 저게 어쨌든 간에 지금 동력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당 부분에 내려올 수 있었던 그런 그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미국 연구원들이 봤을 때 북한이 저런 드론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나라를 향해서 도발을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전투기가 기름값이 없어서 지금 훈련을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와 좀 상당히 좀 비대칭적인 전력이거든요. 공군 부분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압도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제 비행기를 살 돈도 없고 그다음에 비행기 훈련할 돈도 없으니까 저런 무인기에다가 각종 군사적인 폭탄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우리나라를 도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제기됩니다. 드론 부대도 신설했다면서요? 네, 북한에서 이제 드론 부대, 저런 무인 항공기를 비롯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런 파일럿을 비롯해서 무인 드론을 지금 창설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실제적으로 전력화됐는지는 아직은 파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렇게 북한 드론이 나오고 있는데 자 저렇게 군사용으로만 쓰던 드론이 이렇게 생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는데요. 생활 깊숙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영상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 셀카형 드론. 예, 이런 장면을 하늘에 띄우는 드론이 찍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 저걸로 지금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기 모습을 스스로 촬영했던 그런 모습인 예. 거죠. 저것보다는 뭐 저런 장면들이 있고 사실은 배달, 피자 배달 산속에서 시켜 먹는 거. 예. 무인기가 피자를 실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야, 신기한데요. 예. 이러면은 뭐 산에 어디 펜션 놀러 가서도 배달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치킨도 먹을 수가 있겠죠. 예. 근데 뭐 세계적인 기업 아마존, 구글 이런 데서 저런 거 한다면서요? 이미 다 준비를 끝내놨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앞으로 이 드론 전쟁, 더 엄밀히 말하면 드론 택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 전문가들 5년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 2, 3년 내에 진짜로 이 드론 택배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 뭐 제프 베조프, 아마존 CEO, 여기는 구글 아주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의 CEO인데 각자 이렇게 무인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야, 네. 이게 그만큼 좀 전에 보셨듯이 상업용 뭐 이렇게 카메라도 찍고 피자 배달도 하고 이게 책 배달도 하고 예. 그만큼 돈이 된다고 보는 거죠. 굉장히 돈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나오는 방식들 보면은요, 아파트나 이런 단지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 자체 이제 택배함을 놔두는 겁니다. 아, 택배함을? 그래서, 네, 드론이 가서 마치 디지털로 도킹을 하듯이 딱 거기에다 도킹을 해서 이 상자 하나를 떨어뜨리면 이제 주문했던 사람들이 그 택배함을 그렇네요. 나가지고 물건을 싣고 네, 야, 날아가서 자기 택배를 찾게 되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뭐 인건비 절감도 그렇고 여러모로 영업이익이나 이런 차원에서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런 이제 드론 택배 시장부터 시작을 할 것 같다. 그런 예상들 나옵니다. 예. 아무튼 저게 상업적으로도 활용이 코앞에 왔다는 거죠, 사용이. 내년부터 가능합니다. 올해까지가 시험. 100년 뒤 미래 얘기가 아니고 예. 내년부터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게 가전 전시회의 제일 인기 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 비싸죠. 어떻습니까? 아까 피자 날리고 그런 거는요 한 30만 원대. 그렇게밖에 얼마밖에 안 80만 합니까? 원대 정도고요. 예. 근데 이제 정말 뭐 물건 무거운 거 잡으려면 한 100만 원 이상대, 뭐 300만 원대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현재 가격이 그렇습니다. 예, 30만 원이면 살만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김 변호사님은 사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전혀. 저는 이렇게 뭐 첨단 전자제품에 별로 관심 없기 때문에 저는 안 사죠. 예, 예를 들어서 예. 뭐 우리 김 변호사께서 저기 어디 뭐 북한산 어디에 등산을 갔다. 내가 갑자기 피자가 먹고 싶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갖고 있는 저기 드론에 피자를 딱 붙여서 보내드릴 수 있는데요. 좀 그런 개념이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예. 뭐 편리하긴 할 것 같은데 글쎄 뭐 업체에서 사서 사용한 건지 모르겠는데 개인이 저까지 뭐 드론을 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관련 하나 얘기 더 하면 미국 뉴욕에서는 드론 사용 금지다. 왜 그렇습니까?
뉴욕 같은 경우에는 좀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뭐 물론 이제 사이즈는 틀리지만 9.11 테러. 네, 9.11 예. 테러가 있기 때문에 뉴욕은 좀 테러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공포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태까지 이제 드론의 상당히 긍정적인 면을 봤는데 저 드론 같은 경우 이제 무선으로 조종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해킹에 취약하다는 전문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저 드론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해킹을 당해서 또 테러했을 위험도 있고 또 특히 드론이 상당히 많이 하게 되면 항공기 엔진에 빨려 들어간다라든지 사람과 충돌할 수 있는 이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뉴욕에서는 지금 드론에 대한 어떤 항공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를 알겠습니다. 밟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께 물어보겠는데 예를 들어 저걸로 스토킹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나 여자 집 부근에 매일 저거 띄워놓고 이거 보고 그런 거는 지금 처벌은 되죠.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 보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드론 때문에 이제 그거 처벌하는 건 아니고 어떤 드론이든 뭐든 사실 그게 몰래 카메라잖아요. 몰래카메라다. 아니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거는 성폭법상 당연히 처벌되는 거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카메라다라고 해서 몰래 촬영하게 되면 그 당연히 처벌되는 거죠. 그래서 뉴욕에서 이제 드론을 규제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도 있죠. 알겠습니다. 군사 관련 리포트 하나 보시겠습니다. 해군이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기 위한 해상 사격 훈련을 새해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북한은 합참의장의 서해 NLL 점검을 트집 잡아서 우리나라를 계속 비난하고 있습니다. 손효주 기자입니다. 적 잠수함이 포착되자 해군 장병들이 폭내를 떨어뜨립니다. 폭발음과 함께 수류탄 수백 개가 한꺼번에 터진 듯 거대한 물보라가 일어나고 물기둥이 수십 미터 높이로 솟아오릅니다. 동해와 서해에서 동시에 진행된 대규모 훈련에는 3,200톤급 을지문덕함 등 수상함 10여 척이 동원돼 한포 사격을 퍼붓는 등 화력 시범을 선보였습니다. 우리 군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확립하여 국가 번영을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훈련만 하면 생떼를 쓰는 북한은 또 트집을 잡았습니다. 대화하려면 훈련을 중단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새해 첫날 최윤희 합참의장이 전투기를 타고 서해 NLL 인근의 대비태세를 점검한 것에 대해서도 뒤늦게 비난했습니다. 남조선 당국은 나라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긴장 격화의 길로 계속 나갈 작정인가 하는 입장을 똑바로 밝혀야 한다. 지난해 NLL을 11차례나 침범하며 해상 경계선을 무력화하려는 북한. 우리 군은 최근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NLL은 남북 간 실질적 해상 경계선이라며 북한의 시도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채널A 뉴스 손효주입니다.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 그러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의 딸입니다. 이부진 사장이 중국 최대 국영기업의 이사가 됐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제 호텔신라가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최대 국영기업이 이루는 시티그룹입니다. 예. 자산 규모가 750조 되는데. 자산이 750조. 원 되는데요. 와, 엄청나네요. 뭘 만들거나 이런 회사가 아니라 투자 전문 국영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국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 돈들을 모아서 이제 750조를 가지고 뭐 기업도 사고 땅도 사고 그러는 건데 바로 이 기업의 이부진 사장이 이제 사회 이사로 임명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뭐 중국의 최대 750조 회사면 뭐 전 세계 글로벌하게 엄청나게 많은 CEO들을 뭐 영입해서 뭐 사회이사 시킬 수도 있는데 이부진 사장을 시킨 이유는 뭡니까? 일단 유통에 있어서 이런 전문가가 없다. 아, 유통에서. 앞으로 이제 저 기업용업도 유통에서도 뭐 인수하고 호텔이나 이런 백화점에서도 많은 이제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이부진 사장 같은 능력 가진 사람은 없었다. 그걸 높이 평가했고요. 연봉도 지금 보니까 한 35만 홍콩 달러. 5천만 원 정도를 이제. 그러니까 상근이 아니고 예. 가끔씩 조언해주고 뭐 회의 정도 참석하고 5천만 원. 예. 야, 그거 훌륭한데요? 예. 근데 이제 인맥을 텄다. 여기서 더 큰 의미를 봐야죠. 중국 쪽과. 인맥을 텄다. 예. 중국 쪽 인맥. 길 하나를 뚫었다. 길 하나를 예. 뚫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참 부럽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가 의미가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럼 우리나라 기업인이 중국 정부로부터 인정을 좀 받았다 이런 거죠. 네, CCTV 정부가 또 이 CCTV 개혁 모델이거든요. 이 시티그룹이라는 게 앞으로 예. 잘 돌아가고 공산당이긴 하지만은 어떤 민간 시장 경제를 많이 참여한다는데 이 기업의 사회 이사라는 거는 또 여러모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여태까지 뭐 중국 하면은 이렇게 뭐 한류, 문화 이런 것만 많이 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한국 기업인들의 선진적인 경영 능력까지 만약에 중국으로 수입된다는 것 자체는 또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중국에서 좀 다시 바꾸는데 또한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삼성과의 아주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경사 같습니다. 세 분은 올해 새해 들어서 로또 사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 없어요.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 아직 없어요. 자, 우리 황승택 기자도 안 사봤습니까? 저 뉴스를 보고 한번 사볼까 한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야, 연초에 복권 판매액이 대박입니다. 11년 만에 최대. 첫 주에 얼만큼 팔렸죠? 정확히 판매된 금액은 653억 원인데요. 야, 지금 이렇게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580억 정도가 팔렸는데 올해 연초에는 한 30억 정도 더 팔려서 11년 만에 최대 금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대. 뭐 일단 보면 이제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뭐 결심도 하지만 뭐 물론 이제 뭐 전 보신 분도 있고 소정비결도 있을 때 올해는 좀 운수가 있을 거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특히 좀 더 삶이 좀 팍팍해지다 보니까 결국 뭐 샐러리맨들이 기댈 수 있는 거는 로또 한 방에 대한 저 그 마약 같은 어떤 기대감. 한 방이다. 네, 그런 것들이 1등 당첨금이 자막을 보니까 거의 39억, 40억에 육박하는데 원래 이렇게 많습니까? 원래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안 되는데. 왜냐면 예전에 판이 커졌죠. 예. 그 줄었잖아요. 사실 노무현 정부 그렇죠. 초기에 로또 네. 할 때만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 너무 사행성 조장한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 액수를 줄였죠. 하나의 그 제한 한도를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판매액도 줄어들고 당첨금도 줄어들었던 건데 지금 다시 이제 저렇게 판매액이 최대로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 1등 당첨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역시 황은택 기자 얘기한 대로 연초에 어떤 그런 경기 불안에 대한 그 어떤 불안한 상황에서 하나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기대 하나만 더 이런 물어보겠습니다. 것들이 큰 것 같아요. 신규 판매점을 허가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로또 판매점 하고 싶다고 할 수 없는 모양이죠. 네, 지금 그 로또 같은 경우도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뭐 이렇게 뭐 누구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공고를 내서 그 공고에서 지금 이 공고에서 추첨을 해서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만 하는 겁니다. 원래는 한 8,000개 가량이 처음에 신규가 있었다가 한 2,000개 정도가 좀 줄어들었었거든요. 예. 이제 뭐 하시다가 이거를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받으신 분이 이제 이렇게 좀 사망하신 분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찾아보니까 이 지금 경쟁률이 114대 1입니다. 아, 새로 하겠다. 뭐 로또 야. 판매점 역시도 하는 것도 로또 맞을 확률이 로또가 하는 그렇습니다. 건데요. 지금 아이- 과연 그러면 얼마나 벌까 그게 궁금한데 지금 어느 특정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 지점에서는 한 168억 원을 팔아서 8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한 해에 네. 로또 판매점으로 8억을 번다. 그 자체가 로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판매액의 한 5% 정도를 수익으로 받는데 다만 그곳은 정말 잘 되는 곳입니다. 그것만 그런 거고 만약에 그 판매액이 작으면은 그렇게 좀 장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그리고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로또보다는 월급 모아서 저축하고 생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하나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상이 많죠. 뭐 연기 대상도 있고 영화 대상도 있고 특별한 상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이분입니다. 이분이 디자이너죠.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 씨죠. 예. 근데 보니까 상 이름이 청년 착취 대상. 예, 이게 또 거기에 전원회고 위메프. 먼저 이 이상봉 디자이너 얘기 좀 해보죠. 이분이 어떤 단체에 의해서 청년을 착취한 대상을 받은 이유 월급 10만 원.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디자이너들 인턴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예. 아마 디자이너도 그렇고 밑에 이제 재단 배우는 사람도 그렇고. 근데 이제 디자이너라는 게 완전 도제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상봉 씨 밑에서 배우다가 딴 데로 가면 제대로 일이 안 풀릴 수 있는 거죠.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억울함을 그 굉장히 안 좋은 처우를 해도 이상봉 디자이너 밑에서 인턴생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월급을 10만 원, 20만 원 줬다 하거든요. 아니 이제 궁금한 게 최저임금 제도라는 게 있는데 한 달 일하고 10만 원 주면 이거 뭐 교통비도 아니고 뭐 한 달 동안 껌을 씹어도 10만 원 씹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형태를 정상적인 고용 형태가 아니라 일종의 뭐 자원봉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디자이너 배우려는 견습생들이 이상봉 디자이너 밑에서 일을 도와주는 자원봉사 형태로 들어온 것처럼 처리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10만 원, 20만 원 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탈법한 거죠. 최저임금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한 것이죠. 이상봉 씨가. 예, 이상봉 씨 본인 측은 우리는 법을 잘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고용해가지고 내가 최저임금보다 아래로 준 게 아니라 아유 걔네들이 뭐 자원봉사청에서 왕 거고 내가 용돈 쳐 10만 원, 20만 원 준 건데 그게 무슨 법 위반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형식적으로는 이상봉 씨가 맞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건 뭐 엄연한 탈법행위이기 때문에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저 이상봉 씨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 결국은 이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저임금법 위반이면 당연히 그거는 그 징역형도 있으니까 당연히 처벌받는 게 맞죠. 월급 10만 원. 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메프라는 회사는
소셜 커머스 회사. 네, 그렇죠. 그런데 전원해고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작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제 11명의 이제 수습사원을 뽑은 겁니다. 예. 마지막 관문이 현장 테스트다. 예. 그래서 11명을 데리고 작년 말에 실제 영업행위를 했었고요. 소셜 커머스라는 게 가게 돌아가지고 쿠폰 싸게 받아가지고 이제 가게와 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딜이 실제로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랬는데 그 영업이 끝난 후에 UMF 측에서 11명을 모두 해고를 한 겁니다. 와. 자격 미달이다. 그런데 요즘 뭐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소문이 다 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논란이 커지니까 UMF가 다시 또 이 11명을 모조리 다 고용하겠다. 근데 그 11명 중에서 이딴 회사를 어떻게 다니겠느냐? 우리 안 간다.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의 뭐 일종의 열정 착취, 열정 폐의의 뭐 대표적인 결국 이 사례입니다. 부분도 요즘 우리 사회 화두가 되고 있는 갑질이라고 보는 거죠. 채용하는 당사자는 갑, 응시한 사람들은 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갑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야, 월급 10만 원은 정말 심했습니다. 네, 근데 이상봉 씨는 지금 반론을 펼치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말은 인턴이긴 하지만 이제 산학 연계였다. 그러니까 즉 저 학생들이 학점을 또 받아가는 그런 교육적인 일환이었다라는 또 해명도 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해명도 뭐 나름대로 한번 귀는 기울여 봐야겠고, 자, 갑질 얘기가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릎 꿇리는 걸로는 나는 성이 안 찬다. 이제 싸대기를 날려야 되겠다. 옷 바꿔주지 않는다고 보셨죠? 뺨을 때리고 있습니다. 야, 옷 바꿔달라고 백화점 와가지고 매장에 찾아와서 저 부분은 요새 폭행되는 거죠. 아, 당연하죠. 지금 저 사람 많은 데서 저렇게 무슨 왼손으로 뺨을 저렇게 때렸는데 저거를 폭행을 처벌하면 뭘 처벌하겠어요.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게 요새 의료 백화점에 다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고객들이 사실은 환불을 요구하거나 반품 요구가 웬간하면 다 해주거든요. 근데 저 업체에서 저렇게 물론 사정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안 해줬다는 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고 옷이 좀 아니 훼손이 이게 이 됐다든지. 옷에 이게 뭐 네. 립스틱이 묻어 있어서 네. 옷이 이제 묻어 있으니까 이거는 환불이 안 된다. 못 바꿔준다 그랬다. 아니 당연하죠. 그럼 당연히 못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규정대로 한 건데 그거를 본인이 어떤 뜻에 맞지 않는다고 저렇게 폭행을 행사한다. 아 저건 정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의 이런 갑질 문화, 지나친 갑질은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한번 보시겠습니다. 군대 제일 꽃보직, 꿀보직. 혹시 시청 여러분 중에 군대에 자녀를 보내셨거나 과거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꽃보직은 뭡니까? 황성석 기사. 저 뭐 PX병, 그다음에 뭐 그 저기 있는 저기 나오죠 뭐 세탁병, 그다음에 보일러병도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보일러병도 있습니다. 보일러실에 쓰는 보일러병, 네. 세탁병, 최고의 꿀보직. 저희는 꽃보직이라고 불렀는데 PX는 군대 내 매점입니다. 네. 야, 매점에서 일하는 PX 세탁병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러면 그러면 뭐 세탁도 안 하고 매점도 운영 안 합니까? 민간 업체를 도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해당하는 민간 업체를? 예, 2,500명은 이제 전투 병력으로 전환한다. 앞으로 4년 후에. 그래서 뭐 이제 세탁하는 것들 또 뭐 풀 뽑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저도 매일 풀 뽑았는데 제초 이런 것들은 다 민간 쪽으로 바꾸겠다. 위탁을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PX병, 세탁병이 사라진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사실은 군대에서는 뭐 김장도 하고 군인들이 모든 걸 자체 해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안에 이렇게 민간인들이 와서 세탁도 해주고 너무 흐름에 맞는 겁니까? 좀 과도한 겁니까? 근데 일단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PX 같은 경우도 이제 민영화를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인건비라는 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PX의 가장 큰 장점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이기 때문에 좀 싸게 싸죠. 쓰는데 이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면 PX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들이 가격이 올라갈 위험이 좀 있고요. 예. 또 하나 더 한다면 이제 지금 PX병 같은 경우 군인이 하기 때문에 되게 좀 작은 규모에서 PX라는 것이 유지가 됐는데 민간이 들어와서 이제 만약에 수지 타산이 맞지 않은 조그만 부대에는 PX를 좀 들여놓지 않겠다. 혹시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알겠습니다. 꽃보직, 꿀보직도 사라지고 우리 그 장병들 입장에서는 안타깝습니다. 꽃보직이 사라지는데 게다가 거기서 사 먹을 수 있는 과자 가격, 음료수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우체통에 서울의 동대문 명동에 있는 우체통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저 우체통입니다. 저 쓰레기통 아닙니다. 우체통이 살려달라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우체통을 쓰레기통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게 중국 우체통입니다. 네, 중국 우체통. 네, 중국에서는 좀 우체통이 저기 녹색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잘 알지만 저 빨간색이 있지 않습니까? 저 예. 빨간색 우체통인데 지금 그 상가 명동에 있는 상가분들이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직접 이렇게 그 표지판도 붙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저기 있는 우편함에 정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닭꼬치부터 음식 쓰레기까지 모든 걸 다 버린다고 해요. 뭐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는 하지만 저게 지금 통이라다 보니까 쓰레기통인 줄 알고 많이 버린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 우표 저기 화면 나오는데요. 예. 담배 꽁초 쓰레기 상당히 많이 나와서 그 집배원들 분들이 상당히 좀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우체통이 다 우체통이에요라고 해야 되는 상황. 혹시 그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네. 하고 마무리할까 싶은데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게 오히려 불안하다는 분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싹 빠지면 명동이 북락하는 거 아니냐. 어떻습니까? 연간 500만 명이 넘어서 이제 600만 명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600만 명이 와서 여기에 맞춰서 지금 명동과 유통업체들이 파일을 맞춰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어떤 일에 있어서 만약에 이 중국인들이 다 빠지게 된다면 관광객들이 유휴 인력이 되는 거고 유휴 이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분명히 있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체통까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느는 건 반가운데 고민도 느는 것 같습니다. 북한 핵 위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몇 기에 얼마나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백서에 의해서 미국의 저명한 핵과학자가 북한 핵무기 숫자를 밝혔습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2년 전 3차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 제3차 지하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핵 위협이 커진 가운데 미국의 핵과학자 해커 박사는 현재 북한의 핵무기는 12기로 추정합니다. 1년 새 2기가 늘었다는 겁니다. 2010년 북한 영변 핵시설을 방문했던 해커 박사는 그중 6기가 고농축 우라늄으로 지하 비밀시설에서 추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전을 가동해야 하는 플루토늄과 달리 고농축 우라늄은 지하시설에서 눈에 띄지 않게 다량의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당국은 북한의 지하 농축시설 가동 징후가 없다며 우라늄탄 가능성은 일축합니다. 다만 현재 북한이 가진 플루토늄 40kg으로 최소 핵무기 8기는 만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기술적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스스로 핵 보유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북한. 국면 타개를 위해 조만간 4차 핵실험을 단행하거나 핵탑재 미사일의 실전 배치 공개를 통해 핵능력 과시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진입니다. 오늘 아침 알아본 한국 사회 이슈 박상헌 공간과 미디어 소장 배병휴 경제풍을 대표 오셨고요. 김태현 변호사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시고 대화 나누겠습니다. 보시죠. 방금 핵무기가 2기가 늘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내용을 보면 핵무기가 12개나 있다. 네. 그리고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져서 사실상 핵 보유국에 됐다. 이런 내용이죠. 뭐 그렇죠. 이제 해커 박사인데 북핵 전문가인데 이제 12기가 상용화됐다. 또 소형화라는 얘기는 실용화됐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예. 미사일 기술. 그다음에 이제 더 심각한 것은 오바마 퇴임기 2년 뒤쯤 되면 이게 20기로 늘 거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 한미 간의 북핵 대처가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실패했다는. 그러니까 북한을 압박을 했는데 핵무기 만들지만 했는데 열어보니 핵무기는 굉장히 늘고 기술도 커졌다. 근데 미국과 한국의 그 대북 핵 정책이 실패했다. 그렇게 단정하시면 안 돼요. 이분 얘기가 이제 그렇다. 그렇죠. 북한의 김정은이가 바로 그걸 원하고 있거든. 미국이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난 12기나 만들었다는 걸 과시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직은 추정 아닙니까? 그렇죠. 솔직히 우리가 합의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그렇게 단정적으로. 추정 근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추정 근거를 보시면 이게 충분히 핵무기 12개 있다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 됩니다. 보면 원심블랙의 핵시설 2배 확대하고 보유선언도 있고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실험을 했다. 이 정도면
뭐 플루토늄 보유량도 변화가 없고 농축 우라늄을 사용했다. 진짜 ICBM이 소형화와 ICBM이 핵심인 게 소형화는 장착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ICBM은 이제 이동이니까 예. 예를 들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여러 번 실험을 했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본토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는 미국이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당장 이제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뜻은 뭐냐면 북한 입장에도 사실 양날의 칼입니다. 왜냐? 이게 중국의 이해가 극단적으로 배치되는 것이거든요. 중국이 지금 G2 체제를 가려고 하는데 동북아에서 이제 패권 국가로 가려면 핵이라는 것은 사실은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핵을 가졌다라는 것은 대한민국도 가지겠다, 일본도 가지겠다라는 연쇄이동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렇다고 본다면 중국의 이 치명적인 거로 반하는 것이죠. 중국 주변의 나라들이 다 핵무장을 해버린다. 그렇죠. 북한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갖겠다. 그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핵을 가지려면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북중 관계가 역대 최악으로 가는 핵심에 사실은 핵 문제가 있다 이래 봐야 됩니다. 북중 관계가 있군요. 그래서 북한으로서 양날의 칼입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북한의 입장을 한번 보시면 협박인지 자기들이 정말 그런 능력을 갖췄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역시 다종화된 우리식이 정밀 핵 타격 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입니다. 누리면 발사하게 되어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칼을 빼들면 장검으로 내리치고 총을 내대면 대포로 풍지박산내고 핵으로 위협하면 그보다 더 위력한 우리식의 정밀 핵 타격으로 맞받아친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변의 입장이며 예, 저 내용을 보면 협박으로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김영철, 저 강정이잖아요. 예. 여러 가지 인상을 남았는데 현재는 협박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누르면 발사하게 돼 있다. 이 무슨 놈 누르면 발사하게 돼 있어요. 저는 정확한 뭐 군사 정보는 없습니다만 그 단계가 못 이르러 있습니다. 예. 올해 우리의 그 국방백서가 지금 소형화에 상당히 진전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어느까지는 추정이지 확정은 아닌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북한이 그 사이에 김정은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난 무기급 핵무기를 반드시 보유하겠다고 선언하고 난 이후에 이런 사태가 진전이 됐는데 너무 이걸 과대평가해주면 김정은의 선언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평가할 때 그러니까 배병 대표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러니까 김정일까지는 핵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고 김정은은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발을 하겠다와 가졌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고 미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아직 구체적 증거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졌다는 왜 가졌다라고 하겠냐 그러면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지렛대죠. 지렛대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양날의 칼이라는 것이 북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뭐 그런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단히 복잡한 국제정치학적 함의를 좀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화면에 나왔던 사람이 김영철 정찰 총국장. 그렇죠. 이번에 그 미국 그 김정은 비하 영화를 만든 소니사 해킹한 장본인이 김영철이다 이렇게 미국에 지목을 했습니다. 그렇죠. 김영철이 이른바 군부 강경파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김영철하면 떠오르는 게 천안함 폭침의 배우다. 뭐 이제 이렇게 천안함도 폭침시키고 그렇죠. 미국 소니도 해킹하고. 지금 당과 군이 있는데 군내 강경파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김영철은. 예. 알겠습니다. 핵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저는 이게 단연코 지금 인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기들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기들의 북한의 주장이지 우리가 확인이 된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핵 보유국으로 동의를 해주게 되면은 그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또 이거는 대한민국만 관련되는 게 아니고 국제사회와 관련되기 때문에 국제사회하고 의견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 시점에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가 북한을 절대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다만 이 해커 박사의 문제제기가 의미가 있는 것이 결국 이제 한국, 미국, 중국의 좀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 대처라. 그러니까 기정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지 않냐.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북전단 살포가 다시 또 문제가 됐습니다. 남북이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북에서 살포는 멈춰라.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겠다고 하는데 막는 게 합법적이다 이건가요?
그 막을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다는 통일부 얘기는 맞아요. 아, 막을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야당에서 남북 교류용역법 개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류용역법 보면은 북에다가 물자 몰릴 때 통일부장 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 허가 받는 품목에다가 이 대북전단 관련된 걸 넣자. 그래가지고 그럼 실제적으로 못 보내네요. 법적으로 위반이 되네요. 전달 그게 보내면. 이제 야당의 이제 그 남북 교류용법 개정안인데 그게 이제 여당에서 저는 북한 인권법에 맞물려가지고 아직 처리는 되지 않고 있는 거고 뭐 얼마 전에 1심 판결이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막아고 목타겠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 풍선 뺏고 이런 건 아니고 그 뭐야 대북전단 뿌리러 가는 사람들 차량 이동을 막아가지고 그 사람이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건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졌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있는 거를 종합을 하면 뭐냐면 막을 근거는 없으나 만약에 그거를 실질적으로 제한에 가한다고 해도 그게 위법은 아니다. 현재까지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복잡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통일부 입장에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판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 이제 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차량 이동을 막는다든지 이런 수단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고 다음 이슈 한번 보시고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보시죠. 예, 종북 토크쇼 논란을 불러일으킨 황선 씨가 황선 씨 옥중서신이 북해에서 책으로 발간됐는데 이 발간이 북한의 지령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사 중이니까 정확한 건 뭐 밝혀지겠지만 황선 씨 부부가 이른바 이제 NL 주사파 출신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기 아기를 북한에 가서 낳았기 때문에 북한과의 네트워크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다만 뭐 수사 결과는 지켜봐야겠죠. 수사 내용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북한의 고위 당국자가 출판하면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출판을 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인 맥락으로 볼 때 북의 지령을 받고 한 겁니까? 아니면 권유입니까? 권유와 지령이 차이가 없는 겁니까? 지령인지 권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든지 내통이 돼가지고 이렇게 출판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 자체도 보니까 우리로서는 상식으로 이해가 아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정확하게 북한의 지령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깊이 연관이 된 것만은 너무나 틀림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현행 우리 국가보안법으로 보면 뭐 법률가가 여기 계십니다만은 저촉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저 내용에 보면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평양에서나 출판 황선 씨 책 관련 책이 나온 것은 본인의 의사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봤더니 북의 권유를 받고 그걸 지령인지 권유를 받았는지 그러기 위해서 책이 나온 걸로 지금 검찰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게 이제 만약에 황선 씨 말이 다 맞다는 전제하에 나는 진짜 지령받은 거 없고 그냥 나는 책을 썼는데 북에서 발간해줬네? 라고 하더라도 국가보안 위반의 문제는 있는 것이죠. 뭐 제가 책 내용을 본 건 아니고 이제 추정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평양 출판사에서 남한에서 사람이 쓴 책을 북한 평양집에서 아무나 발간하겠습니까? 그 내용 자체가 본인들한테 이득이 되는 거니까 발간하겠다는 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 보면 저기 이제 황선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그냥 내 생각을 썼을 뿐인데 그게 무슨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북에서 저렇게 저걸 발간했다는 내용만 봐도 저 안에 있는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 대표님께서 이제 이런 역사를 많이 보셨으니까 황선 씨가 옥중서신을 씁니다. 감옥에서 국가보안법을 썼는데 그게 남북에서 동시에 출판이 됩니다. 그러면 남한에서 옥중서신이 밖에 나갔을 거 아닙니까? 면회온 사람한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서류를 원고를 누가 북한에 갖다 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전달이 됐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사전에 적이 없이 어떻게 전달이 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황선 씨가 저는 그 앞절 내가 평양 가서 왜 만사오를 거기서 왜 회사 출산을 합니까? 그게 그냥 보통 의미입니까? 출산하는 예정일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양까지 일부러 가서 하지 않았습니까? 왜? 평양의 산부인과 시설이 가장 좋고 뭐 인민의 뭐고 그 의미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난 거기서부터 이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 옥중에 쓴 원고가 북으로 그럼 누구를 통해서 넘어갑니까? 그게 다 그러니까 과거 통진당에 지금 이제 뭐 해산됐지만 북한과의 네트워크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어떤 형태든 그러니까 북한하고 네트워크 있으면 뭐가 좀 있어야 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 문제가 별로 새삼스러운 문제는 아니다는 것이 공당에서 내가 북한 누구누구하고 뭐 중국 가서 만났다더라 이런 것들이 마치 공공연하게 자기 자랑처럼 하는 자기 자랑처럼
북한과의 지령인지 아닌지는 배병일 대표님 말씀처럼 모르겠으나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방금 앵커께서도 그럼 책이 옥중에서 책이 나왔는데 동시 출간이다. 예. 대한민국에서 먼저 출간이 되고 북한에 출간이 됐다면 걔들이 뭐 책을 보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동시 출간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가지고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저는 확실히 있다. 있다. 지금 보면 이제 신은미 씨 같은 종북 콘서트 관련이 돼 있었는데 뭐 북치고 장구치고입니다. 보니까 황선 씨가 찬양글 쓰고 신은미 씨는 노래를 또 부릅니다. 네. 심장에 남는 사람. 이야 노래 또 노래를 부르는데 저 노래가 뭐 주제가 그런 황선 씨가 쓰고 신은미 씨가 노래 부르고 약간 북한식으로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이 가사를 보면 이게 당이나 수령을 꼭 지칭하진 않지만 이 노래가 북한 체제 선전물로 이용되고 있거든요. 저게 뭐 심장에 남는 사람이 바로 김정일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 김정일. 그러니까 북한의 지도층을 찬양하기 위한 노래로 또 그 주제가로 부른 거 아닙니까? 그건 뭐 거의 틀림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 가사를 보니까 조금 보니까 참 웃기네. 이상하군요. 완전히 이거 충성하는 그 메시지예요 이게. 철저하게 충성하는 메시지예요 이게. 메시지다. 아무튼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황선 씨는 구속 기소되고 예를 들어서 뭐 신은미 씨는 미국으로 쫓아낸다, 추방한다. 그럼 끝나는 겁니까? 이번 올해 2014년도 지난해 있었던 논란은 끝나는 겁니까? 아니 이제 신은미 씨가 미국 갔다. 뭐 가만히 있겠어요. 미국 내에서 또 이제 뭐 노길남 씨가 최근에 뭐 어떤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 이제 행사를 했는데 신은미가 정말 큰 일을 했다. 예. 미국에 온다면 우리가 전부 다 환영해 주자. 그러면 미국 가서 또 콘서트를 하겠죠. 강연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핍박받았고 북한과 네트워크 있는 그다음에 뭐 채널A를 표현한 정편들이 자기를 많이 사냥했고 북한이 훨씬 자유롭지 대한민국은 정말 지옥 같은 나라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옥 같은 나라에서 그냥 보내드린다는데 왜 안 나갑니까? 그 신은미 씨 부부는 출국 입국할 수 있죠. 네, 그렇죠. 남편이 나가지고 뭐 할 수도 있었겠고 황선 씨는 재판을 통해 이 보안법 구속하고 그러면 재판을 통해 또 엄청나게 또 뭐 저거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다 뭐가 돼요? 어떻게 보면 북한 체제 선전하는 재판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이게. 알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보면은 지금 김 변호사 보시기에는 뭐 강제 출국 또는 구속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망이? 강제 출국할 것 같고요. 구속영장 청구에서는 사실 조금 이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영장 기각되거나 하게 되면 검찰로서는 정말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거나 뭐 저 불구속이든 구속이든 기소를 하고 추방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끝난 건 맞죠. 근데 뭐 재판이 남아있긴 하지만 정치적인 논란은 두 번 말씀하신 대로 그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짧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3시간을 이렇게 맞습니다. 땀을 뻘뻘 흘린 장면 길게 하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대화형으로 했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68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첫 도입을 했군요. 연두교서 대신 연두 기자회견을 3시간 13분 평균 2시간 이상 하실 말씀이 많았나 봅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에 난 기자가 질문하면 모나미 볼펜 가지고 메모하고 하는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흑백 텔레비전인데 기자가 물으면 대통령이 메모해가지고 박 대통령이 메모하는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난 모나미 볼펜이라고 기억이 나요. 저도 저걸 이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라면 군사정권, 독재정권 이렇게 하는데 저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사정각본 없이 기자들하고 치열한 토론을 했답니다. 대통령이 직접 토론을 했다. 사전에 뭐 조율해서 A 기자 이 질문하세요. 그럼 모분 답안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담배도 피워가면서 경론을 했다. 물가 문제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뭐 반론하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기억이 나가. 기자가 예정에도 없던 물가 문제를 물었더니 대통령이 내 의견이 이렇다라고 토론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열받기도 하고 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굉장히 권위적이기 때문에 각본에 의해 가지고 기자회견이 됐지 않았냐. 뭐 청와대에서 뭐 권위주의 시대니까 A 기자는 이 질문하세요. 모분 답안 만들고 이게 아니고 그야말로 프리토킹 하듯이.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 그 야당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국정 파악 능력이 대단하다. 뭐 이런 정도. 야당이 있을 정도로. 용어도 평범한 용어로 답변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물가 동향 회의라든지 수출 확대 회의를 진행하는 장면 참석해서 보면 기존 정치적인 이미지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 아주 소상하고 정확하고
지금 목소리도 굉장히 평범. 우리 근데 저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토론을 잘 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과의 대화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했죠. 했고. 대단한 그건 뭐 특징이 있죠. 특징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시간 동안 기자와 자유롭게 토론하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 대화형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번 기자회견은 어떻게 될 것으로? 작년 기자회견을 반추해 보면 이제 그때는 통일은 대박이다 뭐 이거인데 그 다음에 이정현 수석이 있을 텐데 사실은 좀 문제가 많았던 게 너무 좀 각본 아니냐 이거. 짜고 쳤다. 뭐, 좀 이렇게 재미가 없다. 근데 이번에는 뭐 형식이 어떨런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좀 기자들이 편하게 좀 질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안 그래도 소통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3시간 했으면 한 1시간 반 정도는 1시간 반 정도 해야 되지 않냐. 우리 저 대표님 저 신입 기자회견에 바라는 말씀. 이번 저 12일 날 기자회견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이걸 어떤 상황을 반전시켜야 됩니다. 문건 사건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여야 관계도 반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로 활용해야 됩니다. 저는 기대하기를 그 사이에 여론을 길을 닫고 있지는 않았다. 메시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번 기자회견도 좀 반영이 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저는 진짜 그 홍보수석실에서 뭐 기자하고 사전 이렇게 조율하지 말고 프리토킹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3시간 기자와의 격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소통하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낮부터 날씨 풀린다고 합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